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4월 30일이고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문화의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지요. 예, 자, 꽃피는 4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 근데 그게 반드시 나이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수록 뭐 완숙해지고 성숙해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많습니다. 리듬을 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어릴 때 좋다가 나이가 들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중간이 좋다가 앞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뭐랄까 인지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얼마나 제가 잘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성인이 된 이후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깊이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것은 제 어떤 삶의 궤적에서 지금이 제 상태가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여러분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공감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겨울을 보러 오고, 러시아나 스웨덴 같이 여기 추운 나라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벚꽃이 피던 계절. 예. 요즘은 그 정원이나 이런 거 관리가 잘 돼서 시내 한복판에서도 뭐 화려한 봄꽃을 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시골만 하더라도 근처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시내에도 나무가 없었어요. 뭐 약간 좀 어설퍼 보이는 가로수들만 몇 그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꽃을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뭐 동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봄이 오면은 섬진강 하구의 매화마을에 꽃 구경을 갈 정도로 우리의 꽃에 대한 어떤 경험의 폭은 이 세상에 아마 가장 넓고 깊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풍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음식도 그렇죠. 우리가 매웠고 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접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주 수수하고 맑은 심심한 음식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이한 음식들도 많죠. 자, 모든 부분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만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태국에서 온 젊은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날씨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1년 내내 여름이냐? 여름 아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럼 어떤 계절이 있는데 다 여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더운 여름, 시원한 여름, 덜 시원한 여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만 옛날같이 거기서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뭔지 모를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나뭇잎들의 봄에 그렇게 꽃이 화려하게 피는지 그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단풍이 그렇게 예쁘게 들면서 봄잎들은, 산나물들은 왜 그렇게 야들야들한지, 어리대 손같이, 그것은 1년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년에 다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은 동남아 여행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가서 보시면은 거기 나무들은 이렇게 가로수들도 보면 좀 무서워요. 잎이 두껍고 잎 안에 우리 동백나무 잎하고 비슷해요. 두껍고 막 기름기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그게는 이파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 해 써먹는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바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따름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고 역동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막 봄에는 막 터질 듯이 올라오죠. 가을이 되면 엄청 쓸쓸해지죠. 겨울에는 견뎌야 되죠. 여름에는 엄청 덥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계절을 몸으로 체득하고 한 세대에서, 또한 그게 수천 년의 체득을 통해서 누적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네. 자, 계절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겨울에만 살다가 가는 경우에는 나뭇잎이 등장하는 그 세상을 영원히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무는 그냥 이파리가 없는 그 상태로, 가끔 위에 눈도 쌓여있는 그 상태로 이해할 것입니다. 겨울만 살다가는 동물은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 사람한테 있지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세상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우리 선배님들이 말한 대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세상이다.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세상이다.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제가 봐서는 수십 년,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그게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건 또 예전에도 좀 문득문득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다음에 또 그 주제로만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무리 포물선이 우아하게 그려지더라도 그 꼭 지점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는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를 산다. 그런 시기를 맞아서 내 삶의 궤적은 상당히 상태가 괜찮다. 예,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느냐, 나한테 스스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이 트럼프의 비판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럼 그 다음 세상은 뭘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조선족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중국말을 한 두 달 정도 잠깐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운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인천이나 이렇게 수도권의 서쪽으로 가면니까 부모들이 말이에요. 자기 애기들한테, 이 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예. 왜냐? 향후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 우리가 옛날 영어 배우듯이. 그래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선도학습이라고 그러나요? 미리 배우는 거 있죠. 그런 거 일환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 전인데 제가 지금 세상에 가속도가 붙어 있다는 게 변화가 지금 그분들이 여전히 자기 아기들한테 걔들은 이제 많이 커서 성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그럴까? 마음이 똑같을까? 아니면 헷갈려 하고 있을까? 제 생각엔 헷갈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수도권의 서쪽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고 서해안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그 초기도 예민했던 거예요. 그 학부모들이. 그럼 지금은 그 초기 어디로 가야 되냐? 답은 잘 없어요. 제가 봐서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이파리 없는 나무에 익숙한 사람들은 나무에가 이파리가 난다는 사실 믿기가 어려울 거고, 그거가 만들어내는 풍경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치 외교적으로도 러시아가 뒤에서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한테 큰 힘을 행사하는 것도 러시아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현재 조종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이 일에 고비가 잘 넘어가면은, 우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친했던 나라들과는 친하다는 나라들의 기준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북한 포함입니다. 예. 그걸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음의 세상은 공감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한 수십 년 전부터 나왔어요. 공감이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 인간의 기술적 발전과 동반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몇몇 언론이 독점했던 게 지금 유튜브 등등 해서 전혀 다른 AI 등을 통해서 이제는 진실을 숨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그 파악된 진실은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예, 그래서 대중의 힘이 세지고 있어요. 소국의 힘이 세지고 있어요. 대국의 거짓말과 위선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필요한, 그것이 공감의 여건이고 공감의 기술적 여건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은 경험을 하고 영감을 가졌으며 그게 그 각국의 또는 각 민족의 문화로서 안착되어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세상의 흐름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도 많이 달라지죠. 예, 중요한 게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나뭇잎이 나기 전에는 내가 봄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뿌리와 힘센 줄기가 필요하고, 여름에는 이파리가 주인공입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야 될 때거든요. 풍경은 완전히 다르지요. 자, 그래서 제가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문득문득 느껴졌던 부분들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또 말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을 해서요. 수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인정했다. 왜 이 시점에? 자, 러시아와 우리는 강력한 파트너고 우리가 기여를 했고, 이제는 푸틴이 러시아가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빚을 갚을 차례다. 근데 남한은
지난 1, 2년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전쟁을 종용하는 촉발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결론이 뭐냐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런 게 떴어요. 밑에 국군 방송에서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을 훈련한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하루 사이에 이 두 가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누구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지요. 네. 자, 그리고 이거 3월 달에 제가 다룬 내용입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때 본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하기 전에 이 협상은 지금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계속 전 세계 언론에 몰아가고 있죠. 되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만큼 저항이 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언론과 현재 기득권층이 기존의 틀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긴 통화를 합니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푸틴이 한 행동이 뭐냐? 그의 군사적 분신이라고 볼 수 있죠. 12년간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푸틴 밑에서. 지금은 안보실장 같은 일을 하고 있죠. 바로 김정은한테 보내고 김정은은 그 이후로 예전에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기 체계들을 선보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신형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호위함을 건조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잠수함을 건조하는 모습, 또 공중 통제기를 또 선보이고 이륙시키는 모습, 각종 무인기를 선보이고 있지요. 그것은 이들이 면밀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윤석열이 찾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하수인인 한덕수와 그 내각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윤석열이 만든 틀 속에 그들은 갇혀 있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자의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근데 한덕수가 출마하게 되면 이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지금 북한 쪽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내려오고 있고, 이거는 푸틴과 공감이 돼 있고, 당연히 한반도 미군의 준비태세 트럼프와도 공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이 결론이 그런데 이런 방어막과 압박을 주는데도 여기서 이걸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게 윤석열의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건 파국이 된다. 지금 엄청난 파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우리 합참 의장이 서북도서를 방문해서 NLL은 반드시 사수. 이거는 국민들의 대다수고 아직도 북한은 적, 우리는 착해. 예. 그긴 악마, 우리는 천사. 이런 거에 기대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많이 약해지긴 했죠. 우리가 공격하려고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 푸틴이 전성절 기념 휴전을 선언했다. 미국은 영구적 휴전을 원해. 예,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것은 많은 반대도 주위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가 생길 때마다 이 전쟁이 종전될 수 있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이거는 가는 것이다. 푸틴의 저항입니다. 예, 모든 언론이 적일 때, 이 세상의 모든 언론이 적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럼 미국은 영구 휴전을 원해. 같은 말인데 전혀 뉘앙스가 다르게 편집을 해놨죠. 예.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상하게 삐뚤어진 세계 이론은 분명히 윤석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 흐름에. 예. 많은 대중들이 이게 휩쓸린다.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른다. 자, 저는 옛날에 러시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노자라고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러시아 사람이고 한국말 엄청나게 잘하고 한국말 책도 여러 권 썼죠. 한국에서 아마 교수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은 북유럽 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었고 저도 이 사람이 쓴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그러니까 10년,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 말, 한국을 경험하고 하면서 러시아 사람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진 매력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고 날카로운 비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한국은 한반도가 되게 작은 곳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일베류나 극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베나 극우를 같은 그룹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소위 우파 좌파를 가른다고 하면 우파의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친 거죠. 예.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지켜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어떤 상식의 틀 속에 들어오려면은 우파나 극우파는 그런 거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돼. 그걸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극우 세력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고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된다는 종속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되게 보호 본능적인 것이 강해요. 자신감이 아니라 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극우는 일변은. 그래서 하나님 밑에 성조기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 색깔은 무조건 나한테 위험하니까 내가 그걸 핸들링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인지했던 사람이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느냐. 산골짜기 하나, 지형이 너무 다양하고 문화가 너무 다양하고 음식이 너무 다양하다. 고기 하나만 넘어가도 음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그때도 그렇구나라고 느꼈지만 저는 그 이후에 뭐 외국 생활을 할 경험이 좀 있었고 미국 외에 다른 지역도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일들 때문에. 예. 자, 그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가 등장하고 요즘은 국민들한테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그 많이 나오는 국뽕 이야기. 그리고 요즘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유튜브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런 이야기 몇 개 드리겠습니다만 동유럽 쪽에 가서 저같이 방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접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서양인이라면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를 좀 생각해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공감대가 훨씬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노자 생각이 다시 났어요. 최근에 그런 영상을 몇 개 보면서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논리는 설명이거든요. 논리는 역동성이 없어요. 되게 건조해요.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많이 틀려요. 왜냐? 세상은 역동적이거든요.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로만 돌아가는 너무나 정확한 우주, 천체,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 열망이 만들어낸 신도 우리는 되게 감정적으로 접수하잖아요. 근데 도를 닦거나 종교를 깊이 믿는 사람들은 신은 냉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짜예요, 공짜. 공정할 때 그 공무원 할 때 그 공짜입니다. 공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죽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그 나이 값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을로 겨울로 들어서고 있음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녹아들어서 간파를 한단 말이에요. 분석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어설픈 서양 과학의 한계가 드러난 지는 오래됐어요. 물론 도구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뜻이 있어야 되고 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당히 문화적인 것이에요. 예. 아까 제가 종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냉정하고 공정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게 안기는 거예요. 무력한 인간이 그게 그 사람들은 자연과 신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게 한국 사람 역동성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박노자는 박노자식으로 간파했다고 봅니다. 그게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의 폭이 대중단도 더 퍼져가고 있어요. 네. 자, 박노자가 이야기했었죠. 한반도는 양쪽으로 거대한 거인이 마구할미 같은 사람이 양쪽에서 자꾸 쫙 펴면은 중국보다 더 넓은 나라가 된다. 그만큼 다양성이 더 많다. 여러분, 영국 음식이 왜 맛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북구의 음식들이 맛이 없는지 아십니까? 독일 음식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레스토랑 이런 거 없죠? 영국 레스토랑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덩거리는 우리보다 크지만 생태적 다양성이 제한돼 있어요. 1년 내내 변화도 별로 없어요. 뭐 있기는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폭이 좁아요. 지형도 다양하지 않아요. 생태계에 소위 말하는 니체, 영어로 말하는 니시라는 게 숫자가 적어요. 생태계가 다양해야지 거기에 딱딱 맞춤 동물과 식물이 들어가고 그게 우리 밥상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족하니까 음식 식자 재료가 부족해요. 그 다양한 요구 조건도 덜 해요. 기후변화가 덜 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게 역동성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하죠. 예. 자, 그래서 박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봤습니다.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한 한국 사람들, 러시아의 서민층이나 중산층으로 주로 봐지고, 주로 중소도시 출신으로 봐집니다. 거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외모만 우리하고 좀 달랐지 되게 한국적인 정서가 세다.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를 유럽의 아시아다라고 부른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차가워요. 그건 날씨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여성이 자기 고향집에 세인트 피터스버그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스크바 근처죠. 그러니까 중심 지역이에요. 러시아에. 자기 동생이 막내 동생인데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4년 만에 보고 진짜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 내가 깜짝 방문을 한 것이거든요. 상상도 못했지 내가 올 줄은.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 러시아 말 아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상상도 못했지 하면 저는 이 선생님을 바로 생각했어요. 못했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no가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왜 고개 끄덕이는 것도 보이니까. 도리도리 하든지 끄덕이든지 간에 저는 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상상도 못했지라면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영어적 표현이거든요. 서구에서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주요 지금 G7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했지 못했어 no예요. 내 입장에서는 못했으니까. 근데 동양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대답을 해줘요. 질문을 했잖아요, 나한테. 질문을 한 사람이 뭐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까지 배려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요. 이게 문화적 동질성이 있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러시아가 유럽의 아시아라는 표현을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러시아는 충분히 아시아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오늘 다른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 같은 이제 채널입니다. 여기가 아마 연남동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홍대 옆에 연남동. 그래서 카이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꽤 유명한 것 같아요. 큰 마트에 가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버터 비슷한 거죠. 우유로 만든 거. 터키 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한국 온 거예요. 오른쪽에 막내 동생 보이죠? 딸이 아니고 막내 동생입니다. 20살 차이. 이게 우리 문화에도 있거든. 똑같은 카이막. 늘상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투르크계 사람들은 다 먹어. 이 말이 뭡니까? 투르크계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은 원래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천산산맥이 그들의 신화적 고향이에요. 아나톨리아 반도로 온 것은 1200년대, 1300년대 때 왔을 거예요. 유목민이 안착한 겁니다. 불가리아도 마찬가지. 그들도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외모는 터키 같은 경우 아랍하고 섞이면서 아랍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아랍이나 페르시아의 피와 같이 섞였죠.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서양인의 피와 많이 섞였죠. 헝가리도 마찬가지예요. 훈족의 후예잖아요. 흉노의 후예예요. 우리가 흉노의 후예면 우리 헝가리는 우리하고 사천지간이에요. 날짜를 쓰는 법,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비슷하죠. 그런 게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유목민이 먹던 거예요. 즉 지금 몽골에서 먹고 있는 아롤이나 이런 어떤 치즈류가 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몽골족의 유산이에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그게 러시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투르크계랑 가깝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러시아 사람들이 백인들 중에서는 왜 눈이 작은 편이고 인상이 굵고 무뚝뚝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험한 말로 이야기하면 아시아 인종과 백인 인종, 북구 쪽의 인종의 접경 지역에서 생겨난 모습들이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걸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다음 이거가 핵심적인 거예요. 친구가 무용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을 놀러 왔어요. 1박 2일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하면 일단 풍요로움이 떠올라. 이 박노자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주는 시각이 필요해요. 이런 나라들은 우리랑 친구 될 겁니다. 친구. 한국 가난한 나라였지? 우리한테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진 나라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라는 작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자연, 이쁜 산, 바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많았지.
이게 한국을 보는 정답이고 이게 현재 사실과 제일 가까워요. 박노자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박노자처럼 한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살지도 않은 두바이에 있는 무용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세상의 변화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해하는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벽은 무엇인가 그러면? 두꺼워 보이지만 기초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죠? 그러면서 좀 전에 보신 그 무용수가 자기가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오늘 도착해서 내일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예.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한글로. 부산하고 벚꽃을 보고 싶어하고 경복궁을 보고 싶어하고 겨울 연가섬, 즉 남이섬, 산낙지, 막걸리. 네, 이 중에서 경복궁, 산낙지, 막걸리를 이렇게 경험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진심이 느껴진다고 보거든요. 아, 우리 문화를 진짜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구나. 우리의 장점을 알아봐 주는 거구나.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공감이 상호 발생할 수 있다는 자양분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인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상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되게 문화적으로 친근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이게 일본의 블로그인데 강원도 속초나 뭐 이런 데로 온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내용이 뭔고 하니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 가자 했는데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속이는 사람들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택시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 3만 원 나올 것 같아요? 했더니 나중에 4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우 미안해요. 3만 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나게 한국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굳이 부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묻어 있거든요. 아저씨가 아니야, 필요 없어. 돈을 탁 던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딱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이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에요. 돈을 탁 던졌다는 거예요. 안 받아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만만치 않아요. 택시 문을 탁 닫고 내리면서 돈을 탁 던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 감수성이고,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논리니 뭐니 뭐 이런 걸, 종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농축된 형태가 우리 여러분한테 딱 맺혀져 있는 거고, 뭔가가 방울이, 저한테도 방울이 하나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톡 떨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바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안목을 키운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는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것을 공감할 수 있다. 이러면 확실히 많이 가려져 있지만 일본도 현재 뿌리가 우리랑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문화의 힘을 다루는 목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누구더라? 허영만 만화가하고, 여기는 유명한 요리사죠. 요즘 TV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인천의 부평에 있는 한 시장에 중국 식당을 맛집이라고 해서 간 겁니다. 제가 이 식당을 가봤어요. 그걸 가보는 과정에서 정보를 찾다가 이 영상을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나누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딸 중에 하나 생일날 갔었는데, 조선족이하고 동북 음식이에요. 동북 음식. 우리 뭐 사천 음식 어쩌고 저쩌고 뭐 광동식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동북 음식이에요. 영어로 이제 중국말로 읽으면 둥빼이. 근데 이게 이연복도 화교 출신이죠. 예. 저는 화교라는 말에 대해서 위화감이 전혀 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교한테, 우리가 화교를 박대했을 때, 이승만 정권 때 돌아갔어요. 대만으로 많이 갔죠. 그중에 남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 남았을까? 맞으니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으니까. 왜냐, 산동지방 출신들이 많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산동지방은 동이족의 활동 거점이었어요. 많은 것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편한 거예요. 좀 나한테 싫은 했지만 화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이연복에
중국 요리가 원래 동북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다. 야, 저는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연복이 뭐 크게 역사에 대해서 크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가 홍사 문명의 거점이고 옛날 중국 그 한족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입니까? 오랑캐의 땅이에요. 오랑캐의 땅. 그 오랑캐가 고조선이고 홍산 문명이고 요하 문명인 지역이고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 고구려 백제가 여기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저기 포함해서 쭉 해안까지요. 요하 문명과 홍산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 빨랐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즉 그것은 위에 문명이 흘러내려와서 황하 문명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 음식도 그랬겠다. 그 말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역사가 전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녹아낸 뭐 단순히 뭐 이런 말도 있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 여건들이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뭐 국가정보 국정원에 나서서 몇 가지 기사를 밀어붙여 가지고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던 이런 시절 국가대표 축구 경기 몇 개 열어가지고 복싱 결승 세계 챔피언 몇 개 열어서 7, 80년대처럼 우리 여론을 휘감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까밀라덱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여기는 며칠 있다 갔습니다. 다양하게 먹어보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고깃집에 간 거다 보이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한국은 정말 큰 나라야. 크기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한국은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것도 인상 깊었어. 사람을 위하는 나라. 이게 한류의 핵심입니다. 그냥 재미가 아니라 가서 봤더니 진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한국 여행을 와서 보니까 그게 코로나 끝나면서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압축됐던 게 터지고 있어요. 가스터빈 엔진 공기 흡입해서 연료 뿜어서 터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한류는 일상화가 됐어요. 이제는. 그걸 확인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확인 안 하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아니죠. 한국은 드라마 속의 나라와 그게 우리한테 주는 우리는 아련한 기억 속에만 있는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사라진 그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걸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노자의 현실판 2020년대 판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나라와의 관계는 대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개를 봅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러시아 쪽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꽃가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꽃가신.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꽃가신.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사실 한복을 제대로 챙겨 입으려면은 밑에 버선에다가 꽃가신 꽃신을 신어줘야 됩니다. 엄청 이쁘죠,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다 보니까 꽃가신 이제 고무신에 옛날 가죽신이었겠죠. 코가 있어요, 코가. 아시죠, 여러분? 그 선이 되게 뭐라고 할까, 우리 한옥에 그 기와집에 딱 끝에 살짝 칠 때 과하지 않게 치는 그거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곡선미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일 거예요, 아마. 저것을 코를 없애면 일반 평범한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신었던 흰 고무신 내지는 검은 고무신하고 똑같은 신발이 되는 거예요. 코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선을 뽑는다는 게 뒤에 선도 많이 다르겠죠. 뒤에 발꿈치 살짝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예. 우리의 이것은 수천 년간 우리한테 누적된 대단한 일본인 한국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원형질적인 질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형언하기 어렵다. 그게 이런 겁니다. 버선, 그래서 신발에 원래 버선이 먼저였을까 신발이 먼저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버선도 코가 있어요. 만들기가 쉬워서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버선의 모양새를 한번 잘 보세요. 양말인데 옛날에 신던 가죽 신발하고 똑같아요. 전투화 같은 가죽 신발. 험하게 말을 타거나 전장을 뛰어다닐 때 쓰는 이걸 가죽으로 만들면 그 가죽 신발이랑 똑같아요. 근데 코가 있다. 네.
단지 만들기 쉬워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벗은 코에 대한 여러분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예. 제 길로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아주 예전에 우리가 주력으로 신던 신발이 모습이 밑에 벗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꽃씨는 실용주의지가 않거든요. 그냥 패션용이거든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 벗은이 먼저 있었다. 벗은 모양의 신발이 먼저 있었다. 거기에 맞는 양말을 만들다 보니까 벗은 모양으로 됐다. 그 신발이 잘 맞게. 그 신발도 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벗은이 우리의 양말로 일반화가 됐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꽃신을 신으려고 했더니 아름다움을 뽐낼 때 벗은을 신고 신어야 됐다. 그 맛이 또 있잖아요. 엄청나죠, 그 맛이. 그래서 꽃신에 벗은 코가 들어갔다. 코가 생겼다. 그것을 엄청나게 우아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드렸던 것입니다. 저기 러시아에 보면 여러 공화국이 있는데 그중에 투바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저기 천산산맥, 지금 알타이 산맥, 그거 핵심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우리하고 풍경이 엄청 비슷한 곳이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거기에 가면 사야족이라고 있습니다. 사야족이. 그게 전통 신발을 보이죠. 예. 코가 있어요. 코가. 저 신발을 양말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벗은하고 정말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벗은 코에 대해서 왜 끝이 말려 올라갔느냐. 신발이 누가 봐도 신기하거든요. 이런 문화권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도 보면 몽골도 그래요. 전통 신발, 가죽 신발 보면은. 그리고 동국군에도 전통 신발이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코가 있는 게. 뭐냐? 그들한테는 즉 땅을 발코로 쳐서 자국을 크게 남기지 않게. 왜? 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토양과 풀은 생명이에요. 그걸 해치지 않기 위해서. 라고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거가 저는 그거의 벗은의 모양의 유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꽃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복의 자태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흡수하는 거야. 이쁘다, 아름답다. 근데 그것을 분석을 해내기 시작하려면 끝이 없어요. 분석해내는 기간 동안, 뭔가 정리하려는 기간 동안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한복은.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한복과 똑같이 안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보고서 몇 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신발만 잘 보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 아까 음식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우리 제스처들. 예. 제가 예전에 미국산 7, 8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전 사회생활을 미국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더라?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피막골, 지금 일부 남아 있죠. 거기 이제 청진동 해장국 이런 걸 먹으러 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었겠죠. 맛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맛에 제가 막 격정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밥값을 그때 5,000원인가 그랬는데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벌써 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해서 만 원을 들이면서 잔도로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정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큰 어떤 사례의 표현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미 서양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사회생활을 서양에서 시작했으니까. 돈으로서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응대가 아까 일본 여성이 택시기사한테 받았던 그 인상이랑 똑같았어요. 아니, 안 받아.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우리 음식 맛있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예? 그런 걸로 밥값 더블로 준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감사해야 하고,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자존심이에요. 그게. 예. 그런 걸 교감할 수 있는 나라랑 되게 친하게 되겠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 인종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아까 세르게이 쇼이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이해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탑5에 든다고 봅니다. 쇼이구가. 자, 쇼이구하고 푸틴이고 푸틴하고 쇼이구는 휴가도 같이 보내고 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쇼이구의 딸입니다.
예, 딸이 하는 뭔가 프로젝트에 푸틴이 같이 온 거예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저는 쇼이구를 첫 번째 보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피부가 좀 검네. 그리고 코가 좀 뭉툭하네. 예. 그의 딸을 보면은 조금 더 푸틴에 가깝거든요. 아마 그의 딸이 전형적인 러시아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를 놓으면은 아마 푸틴과 조금 더 닮아질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데, 덴마크 이런데 있는 백인들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쇼이구 관련해서 자료를 찾느라고 보니까 쇼이구가 위키피디아에 따로 자료가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세르게이 쇼이구는 투바 공화국 출신의 엘리트 집안의 자식입니다. 투바는 몽골계 인종이 살아요. 쇼이구의 아버지의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얼굴이라고 해도 믿겠지요. 가만히 보시면 턱하고 코, 눈매가 닮았어요. 여기서 전형적인 백인 여성, 러시아계 백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쇼이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쇼이구가 다시 전형적인 백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까 본 그의 딸이 태어난 겁니다. 조금씩 푸틴의 얼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인종적 부분도, 그리고 그들의 언어적 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런 아시아계 문화, 몽골 유목민계의 문화가 많이 묻어 있다.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의 실생활을 가까이서 호흡하면서 들여다봤을 때 닮았죠. 이것이 서양 얼굴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거기 러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에도 그렇고 우리를 카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이게 코리아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카레이스키라고 부르고, 요즘 말로는 또 코리안스키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카레이스키가 뭐냐? 한국 사람 고려족, 고려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말이 캐레이트 부족이었어요. 캐레이터. 카레이스키인데, 카레이스키는 뭐냐? 저는 이 말은 우리의 새끼하고 똑같다고 봐요. 스키. 새끼입니다. 새끼. 네. 그러니까 핵심은 캐레이예요. 카레이. 캐레이터 부족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기 터는 뭐냐? 스키의 복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덜. 우리의 덜. 덜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캐레이예요. 캐레이라는 부족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카레이라고 불러요. 옛날 고구려에는 원래 고려라고, 고려입니다. 구자는 이제 그 뒤에 나온 고려랑 구분하기 위해서 구자를 붙인 거예요. 고조선이, 처음부터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인데, 뒤에 나타나는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자를 붙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려자는 과거에 리로 읽었다. 리로 읽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고리라는 거예요, 고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 때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서양에 꼬레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자료에 보면 고리국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만주에 고리국이 나오고, 좀 이따 보여드릴 과거에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 자료를 보면은 코리족이 있어요. 코리. 네. 저는 그게 그 부족이 고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고조선은 어떻게 연방제였단 말이에요. 고조선의 핵심을 이어받는 게 부여의 핵심을 이어받는 게 고리,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백제는 그 위에서 어디선가 갈라져 나왔겠지요. 부여를 보면 부리아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부리아예요. 그러니까 부리아. 옛날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침이 어려웠어요. 받침이. 그래서 불족이에요. 불족. 저는 이 파이어, 이 불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리아트. 지금도 부리족이 있습니다. 아무르강 하구에. 예. 자,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부족들이 옛날에는 여기저기에서 산재하면서, 옛날에는 교통 같은 게 어려우니까 서로 각각 소국, 부족 국가로 출발을 했겠죠. 그러다가 세상이 열리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여러 민족들이 움직이면서 이동했던 거예요. 그 광활한 중앙아시아를 초원지대를 거치면서 어디는 아래로 가고 어디는 위로 가고, 그러다가 중국도 여러 번 먹었다 치웠다 하고 유럽까지 다 먹었었잖아요. 몽골 같은 경우는. 그들도 옆에 이런 한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종족은 그 선택을 한반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기원, 그 문화적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유래해 왔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조선, 그다음 부여. 그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뭐 환단곡이나 부도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조선, 부여, 그다음 거기서 그 밑에 있던 코리국과 또 백제계 종족이 갈라져 나갑니다. 예. 그리고 신라는 뭐냐? 신라는 또 다른 종족이 한반도로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명의 전수가 있었고, 그 1차, 2차 할 때 절대 친화적이지는 않았겠지만 같은 뿌리가 계속 겹쳐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촉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른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1207년 무렵에 당시 만주에 우리는 고려 말이거나 조선 초구나 이럴 때죠. 몽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에 핵심 지역, 지금도 브리아트족은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브리아트족도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기 바이칼호 근처가 왼쪽으로 보면 브리아트고 오른쪽에 보면 바르가가 있고 그 위에 코리가 있습니다. 예. 저기가 저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발원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쪽 부족들이 한반도 쪽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원으로 나간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저쪽 지역을 정벌하러 갔을 때 뭐 서부 탐험하듯이 그래 간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조상의 땅을 간 거예요. 고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베이징을 점령하고 했던 것도 자기 땅을 찾으러 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뿌리는 저기서 왔다. 저기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지역이다. 저기는 엄청난 문화적 연구 가치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냥 밝혀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다 러시아 땅이니까 저기가 몽골하고 우리한테 새로운 엄청난 문화적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 장은 이때까지 군사력이나 과학 기술 위주로 해왔던 그 세상이 바뀌면서 공감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우선순위가 문화가 더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한참 더 엄청나게 폭발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사이에 꺼져 있는 그 굳건해 보이는 그 장벽도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콱 넘어진다. 작은 부서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코리가 있고 바르가 브리아트라는 게 있어요. 바르가 브리아트. 이거를 바르가 브리아트거든요. 저는 이거 제가 이 문화인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는 불이에요, 불. 바르가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밝은이에요. 부족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밝은 불. 이게 바르가 불이야예요. 그러면 코리는 뭘까? 요거는 조금 더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사달이 뭡니까?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일본이 뭡니까? 우리 한 분파로 보이는 해의 본산이라는 것이잖아요. 태양의 본산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밝은 곳이에요. 밝은 불.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브리아트가 이름이 뭐 부여하고 좀 부여도 불이로 읽어야 되거든요. 여자 같은 여자 고려의 여자라. 그러니까 불이라고 읽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불이 고리예요. 우리 조선은 아사고 아사는 아침이고 해잖아요. 그 수도 이름 아사달이고 일맥상통하고 다 설명이 돼요. 이 사상에서는 누가 이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인류학자들, 역사학자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저는 여기서 박창범이 엄청난 일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좀 전에 지도를 보십시오. 예전에 있었던 삼국사기나 뭐 유사에 나오는 일식 기록을 가지고 일식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공정하게 공짜. 그래서 공문이 붙었다는 것은 공정과 공평이 기본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그게 많이 깨지고 있죠. 완벽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심지어 계절이 변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건 확실하지만 봄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일식 같은 천체의 움직임은 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컴퓨터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 위치, 등고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등고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 일시기를 관측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되고 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뭐 한 600년에 망했으니까 몇백 년의 기록을 갖고 있겠죠. 거기 보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칼 동쪽에 코리 부족이 있는 지역과 엄청나게 일치해요. 바르가 부리아트족이 있는 밝은 불족이 있던 곳과도 비슷하고요. 저희가 고구려의 활동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1200년경에 보면 저기 부리아트족하고 코리족이 살던 곳이잖아요. 이런까지 비슷하고 우리 고구려의 일식 기록이 저기에 나온다. 네, 그 밑에 거 볼까요? 백제. 백제는 발해만 안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 사실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해왔던 것을 다 바꿔야 되니까. 자, 발해에서 백제는 발해에서 분관에 나온 거잖아요. 고구려 건국세력하고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내려가서 백제로 내려왔다. 바로 한성 백제로 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런 주장은 만화가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기회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이징과 천진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백제는 해상민족이에요. 예, 맞잖아요. 핵심 거점을 확보한 것이고 저기서 기존으로 활동해서 한반도로 진출을 하거나 일본 진출, 동남아시아 쪽 진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영향을 받은 지금의 우리 전라도 호남 지역은 음식물이 그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열려있는 편이고 경상도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것은 이런 문화적 에너지가 이런 방식으로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있다가 한성 백제 쪽으로 건너와서 한반도에 그것은 저기서 뭔가 위축됐을 때 결국 선택한 곳이 한반도였다. 그것은 한반도에 자기들 선배나 자기 조상들이 살아서 저기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건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세력이 현재는 그 당시에 고구려가 강했을 때는 그렇게 미미한 세력이었지만 저기는 좋은 곳이다. 우리 조상들이 점찍어 둔 곳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대 신라는 보면은 양자강 중요예요. 저기 있다가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자, 박창범이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일시 기록을 보면은 안 맞다. 그들의 위치와. 박창범이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보고 뺏긴 거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어요. 누구 걸 보고 뺏겼느냐 이 지역에서. 우리 거 보고 뺏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런 과거에 자신들 조상에 만든 국가를 어떤 치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짜집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좀 전에 이제 고구려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본 겁니다. 자, 옆에 가운데 등고선의 가운데 동그라미 옆으로 쭉 아래 위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이칼 호수입니다. 예. 자, 저기가 우리 거점이고 우리 거기서 갈라져 나온 백제가 발해만 안쪽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밝은 해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밝은 알이었죠. 예, 발알, 바다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 위에 부리아트 조금 밝은 불이었잖아요. 고조선이 만든 나라의 이름은 아사였고 수도는 아사달이었습니다. 해 뜨는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밀려난 한 분파가 일본을 정벌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해의 본산은 태양의 본산은 우리야라면서 일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국가들이 강성했을 때 만주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의 핵심 지역과 중국의 서해를 면한 면이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겠죠. 동해안 면의 활동 기반이 우리 쪽이었다. 저러면서 우리한테 조금 관측이 되는 쌀 문화가 본격화되고 하면서 관측되는 남자 쪽에 있어서의 동남아 어떤 피해 어떤 이동 그리고 우리가 젓갈 같은 걸 먹는 문화도 저게 기인한 것이다. 저 해안선을 확보함으로써 산물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제가 이제 문화인 다루면서 보통 일반 아마추어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안 하니까
마중물 차원에서 어설픈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은 고조선은 강대했다. 그렇지만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의 사회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철기 문명이나 청동기 문명이 그런 것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 홍산 문명이나 요하 문명. 그래서 황하 문명을 낳았다. 그때 고조선의 지위는 절대적이었다. 지금 고조선이 붕괴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역사학자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의 주력 세력들이 많이 찌그러졌다. 그렇지만 그걸 이어받은 게 여기에서 다시 부흥한 그 여러 부족 중에 하나였던 브리아트가 그것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상당히 강성함을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 짓기가 불편한 곳이었으니까 만주가 거기를 차지했고 이제 구심점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나왔고 그들이 남진을 할 때는 중국 쪽에서는 또 약간의 혼란기였다. 지금 그려져 있는 그 당시에 국정선은 저는 그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중국이 주장하는 말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준 거예요, 세상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논농사 같은 게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생산력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강국으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조선의 후손들, 후계자들과 큰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진다. 거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 예, 이렇게 저는 우리의 삼국사 정도를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하나로 해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각궁에 쓰이는 물소뿔이에요. 뿔은 몽골에도 발견되고 이게 유라시아 대륙 그 초원 지역에서 발견되는 뿔이에요. 그럼 거기에 초원에 있는 뭐 알타인에 있는 산맥에 사는 그 양들이 있잖아요. 양. 그 뿔 큰 애들 이렇게. 그 뿔 갖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각궁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각궁의 가장 세련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왜 물소뿔을 쓸까? 아니, 터키에 있는 각궁이 뿔 재료를 물소를 쓸 수 있겠습니까? 좀 못 쓴다고 보거든요. 물소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 물소뿔은 영양의 뿔보다는 훨씬 크고 힘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소뿔을 쓴단 말이에요. 물소뿔 같은 거는 심지어 여름에, 다른 각궁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소뿔 같은 경우는 여름에 활을 풀어놔야 돼요. 물러져가지고. 네, 악교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차가운 지역에서 쓰던 활이 맞아요. 예. 더운 지역에 쓰는 활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소뿔 어디서 구했을까? 이겁니다. 고구려 백제 내려오고 그 전에 고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해안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로가 이미 그때 뚫려 있었다. 그래서 영양의 뿔로만 활을 만들었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물소뿔을 여기다 접목해 보니까 물소뿔이 훨씬 낫더라. 그래서 물소뿔을 쓰게 됐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위축돼 가지고 중국 본토 세력들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려서 한반도로 다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일본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물소뿔을 구할 데가 없어졌다. 그때는 이제 진짜 수입을 통해서 했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풀이를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라도 쪽에 백제가 주류가 돼, 그 주류 핵심은 백제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젓갈 문화 같은 거, 생선 회 문화 같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축구선수 회 안 먹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안선을 장악하고 있었던 회 안 먹겠습니까? 먹지요. 우리가 가장 신선한 회를 먹어요. 일본하고 비교할 때도. 그것은 우리가 회가 제일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생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육회도 그렇죠. 고기도 부위별로 제일 많이 먹어요. 신선할수록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절인 음식보다는. 물론 절인 음식도 먹습니다만은. 우리 그렇게 먹잖아요. 생고기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갈비 먹잖아요. 갈수록. 한우를 사면은 부위별로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위를 가장 맛있게 먹게. 그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고기 좀 먹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강력한 해안선을 구축하고 있던 일본과 중국은 왜 못 먹어요? 그렇게? 생선 요리 보십시오. 아니에요. 음식이 나라의 풍요로움에 비해서, 생태계의 풍요로움에 비해서 음식이 뭐 여러 가지 기묘한 재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그 장 문화, 한국의 고추장, 간장,
장 문화 제일 깊이 있는 게 우리나라 장이에요. 이거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잊혀져서 우리 후손이 멍청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그들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